부산 외곽의 세심요양병원 새벽 5시 복도를 걷는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58세의 간호사 민지는 또 다른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환자가 입원했다는 소식에 발길을 돌렸어요. 민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인 지 벌써 15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주름으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부탁한 VIP 환자, 그것도 특별수당이 나오는 중요한 케이스였거든요. VIP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민지. 문을 열고 들어선 병실에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창밖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이성우 회장. 한때 부산 재계를 주름잡던 거물이었지만 지금은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고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다가가자 이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체념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지만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라는 현실이 그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시선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왔지만 이성우에게서 느껴지는 깊은 고독감은 남달랐어요.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링거를 확인하고 체온을 재는 민지의 손길은 다른 간호사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베개를 정리할 때도 담요를 덮어줄 때도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세심하고 따뜻했습니다. 이성우는 그런 민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진짜 사람의 온기를 느꼈어요. 민지에게는 절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78세 어머니 수진이 고급 요양원에 계셨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어요. 게다가 서울에서 의대 인턴으로 근무하는 29살 아들 태우도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였죠. 간호사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VIP 환자를 담당하면 받는 특별수당은 민지에게 담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이성우의 외로운 눈빛이 민지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홀로 살아온 세월의 무게, 그 깊은 고독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날 밤 민지는 이성우의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통증으로 잠들지 못하는 그를 위해 옆에 앉아 있으면서 가끔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성우는 오랜만에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민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환자가 자신의 삶을 크게 바꿀 것 같은 그런 묘한 운명적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70년 전의 한 희생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과 깊이 얽혀 있는지를요. 이틀이 지나면서 이성우와 민지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우는 평소 말수가 적고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민지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얼굴 표정이 미세하게 밝아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민지는 다른 환자들과 달리 이성우에게 남다른 정성을 쏟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직접 미음을 떠먹여주고 약을 먹을 때마다 물 온도를 손으로 확인해서 미지근하게 맞춰주었어요. 심지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 때도 이성우가 춥지 않도록 담요를 먼저 목까지 덮어주곤 했죠. 어느 날 오후 민지가 이성우의 이마에 손을 올려 열을 재고 있을 때였어요.
이성호가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의 손길이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처럼 따뜻하다고요. 그 순간 민지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면서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민지의 일상은 정말 고단했습니다. 병원에서 오후 2시까지 근무를 마치면 집에 잠깐 들러 대충 밥을 해먹고 오후 5시부터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 11시까지 서서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셨지만 그래도 버텨야 했죠. 주말이면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가서 하루 종일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도 민지는 퇴근 후에 자주 이성호의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식적인 근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가 혼자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이성호도 그런 민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늦게 병실에 들어갔을 때 이성호는 창밖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지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건네자 이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성호는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성공한 후에도 늘 외로웠던 마음,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말이죠. 민지는 손을 무릎에 모으고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성호가 특히 자주 떠올리는 것은 1951년 한국 전쟁 당시의 기억이었어요. 당시 11살이었던 그가 부모님과 함께 북한군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가던 중 만난 한 사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평생의 은인이라고 했죠. 민지는 이성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단순히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를 넘어서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에게 민지는 생의 마지막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민지는 이성호를 단순한 환자가 아닌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가슴이 아팠고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좋아 보이면 자신의 일처럼 기뻤어요. 이성호 역시 민지가 없으면 하루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죠. 그날 밤 민지는 집에 돌아가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성호가 들려준 전쟁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죠. 다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설레고 동시에 불안한 예감이 드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민지가 이성호를 위해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이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점점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성실한 간호사라고 생각했던 동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병원 지하 휴게실에서 간호사들이 모여 앉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민지가 VIP 환자한테서 특별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었어요. 선배 간호사 정민은 민지가 최근에 새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며 평소보다 옷차림도 단정해진 것 같다고 수군거렸죠. 사실 민지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아들 태우가 첫 인턴 월급을 받고 어머니에게 선물해 준 것이었어요. 10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방이었지만 아들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죠. 하지만 동료들은 그런 사정을 알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심만 키워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일부 간호사들이 민지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VIP 병실에 남아있는 민지의 모습을 보며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됐거든요. 간호사 정미가 친한 후배들을 휴게실 구석으로 불러 모았어요. 민지가 이성우 회장과 단둘이 있을 때 병실 문을 꼭 닫고 있더라는 거였죠. 그리고 가끔 이성우 회장이 민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도 봤다고 했어요. 물론 그것은 환자가 간호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소문은 병원 전체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지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이성우 회장이 민지에게 비싼 선물을 주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죠. 70대 노인과 50대 중년 여성 사이에 불륜설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병원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휴게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어지곤 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민지는 왜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을 피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장 힘든 것은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선배 간호사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민지였지만 하루아침에 의심받는 처지가 된 거죠. 수간호사는 민지를 따로 불러 조심하라는 경고 아닌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병원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말이었죠. 민지는 집에 돌아가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지 15년,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억울한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분했거든요. 하지만 소문을 직접 해명하기도 어려웠어요. 사실 이성호에게 다른 환자들보다 특별한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은 맞았으니까요. 더욱 속상한 것은 그런 정성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데 사람들은 모두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특별 수당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성호의 외로움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였죠.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이성호의 병실을 찾지 않았어요. 항상 가던 시간이 되어도 복도 끝에서 망설이기만 했죠. 병원에서의 입지를 생각하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성호도 그날 밤 민지가 오지 않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내며 자신 때문에 민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어요. 이틀 동안 민지가 나타나지 않자 이성호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어요. 평소보다 식사량도 줄어들고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다른 간호사들이 돌봤지만 이성호는 계속 입구 쪽만 바라보며 민지를 기다렸어요. 그런 어느 바쁜 목요일 오후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가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29살의 태우, 민지의 아들이었어요. 서울에서 열리던 의학회가 부산으로 옮겨져서 참석하러 온 김에 어머니를 깜짝 방문한 거였죠. 민지는 간호사실에서 태우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어요. 며칠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눈물로 쏟아질 뻔했죠. 태우는 어머니의 지친 얼굴을 보고는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태우가 오늘 저녁은 자신이 쏘겠다며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인턴 첫 월급을 받았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민지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어요. 아들 앞에서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태우는 어머니의 일상이 궁금해서 병실 순찰에 동행하겠다고 했어요. 민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해서 허락했죠. 다른 병실들을 둘러본 후 마지막으로 이성호의 VIP 병실에 들어갔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성우가 반가운 듯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민지 뒤에 따라 들어온 젊은 남자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민지가 둘을 소개하려는 순간 태우의 시선이 병상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사진 액자에 멈춰 섰어요.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이성우가 대학생들과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뒤쪽 현수막에는 희망샘 장학재단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태우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성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희망샘 재단의 설립자가 맞으시냐고 물었죠. 이성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태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순간 태우의 기억 속에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장학금 통지서가 떠올랐어요. 당시 민지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의 의대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희망샘 재단에서 나온 전액 장학금이 아니었다면 태우는 의대를 포기해야 했을지도 몰랐어요. 태우는 이성우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자신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죠. 이성우는 태우가 민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자신이 도운 학생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민지는 충격받았어요. 10년 동안 자신이 돌보고 있던 이 환자가 바로 아들의 의대 진학을 도와준 은인이었다니. 그동안 느꼈던 묘한 운명적 끌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성우가 태우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한국 전쟁 중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했죠. 이성우는 1951년 자신이 11살이었을 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북한군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가 위험한 순간에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의 가족을 구해줬다고 했죠. 그 남자의 이름은 박진석이었어요. 태우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박진석은 민지의 아버지, 즉 태우의 외할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민지도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머니 수진이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의 전쟁 영웅담이 바로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병실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구원자의 후손과 구원받은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난 순간이었죠. 이 믿을 수 없는 우연이 과연 우연일까요?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태우가 서울로 돌아간 후 민지는 이성우의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두 사람 모두 낮에 있었던 충격적인 발견 때문에 잠들 수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부산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숙연했어요. 이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1951년 그날의 기억을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했죠. 당시 11살이었던 그는 부모님, 누나와 함께 북한군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있었어요. 며칠째 굶주리며 걷던 중 낡은 다리 근처에서 북한군 정찰대와 마주쳤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나타난 것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였어요. 박진석이었죠. 그는 피난민들을 발견하자마자 재빨리 근처 골짜기로 안내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일부러 소리를 내어 북한군들의 시선을 끌었죠. 이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진석이 북한군들을 유인해가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봤는데 얼마 후 총소리가 여러 발 들렸다고 했어요. 그 후로 박진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분명히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거였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평생 들려준 아버지 박진석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수진은 항상 아버지가 피난민들을 구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구했는지는 몰랐었죠. 이성우는 계속해서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박진석 덕분에 목숨을 구한 이성우 가족은 무사히 부산까지 피난을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은인의 신원을 찾을 수 없었죠. 박진석이라는 이름과 대략적인 외모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성우는 성공한 후 희망샘 재단을 설립했던 거예요. 전쟁 고아들과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도우면서 박진석에 대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죠. 태우도 그런 마음으로 도운 수많은 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민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큰 선순환을 만들어낸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선순환 속에서 자신의 아들까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성호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7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은인의 가족을 마침내 만난 거였죠. 그것도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의 말이에요. 이성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박진석이 하늘에서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었어요. 민지도 이제야 그동안 이성호에게 느꼈던 묘한 끌림의 정체를 알 것 같았어요. 혈육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다른 정을 느꼈던 거였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사를 자세히 나눴어요. 이성우는 박진석의 딸인 수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손녀인 민지가 얼마나 힘들게 아들을 키웠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민지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상황과 자신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이성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은인의 가족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겼어요. 새벽이 되자 이성우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의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보답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단순히 돈으로만이 아니라 박진석의 희생을 기리는 더 큰 의미가 있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민지는 그런 이성우의 마음을 알고 더욱 감동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병원의 소문들이 더욱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 어떤 오해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구해준 생명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오후 민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수진에게 이성호의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가 과연 이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부산 외곽의 평화요양원에 도착한 민지. 어머니 수지는 평소처럼 창가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78세의 수지는 요즘 들어 치매가 더욱 심해져서 민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민지가 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보았는데 다행히 오늘은 딸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희미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손을 잡아주셨거든요. 민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박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어달라고 했죠. 수진의 눈빛이 조금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야기만큼은 치매가 심해져도 가끔 기억하곤 하셨거든요.
민지는 천천히 이성우와의 만남을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전쟁 중에 구해주신 그 어린 소년이 지금은 큰 사업가가 되어 자신의 환자로 와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분이 평생 할아버지를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도 들려드렸어요.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흐릿했던 눈빛에 조금씩 빛이 돌기 시작했죠. 민지는 더욱 자세히 이성우가 들려준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골짜기로 피난민들을 숨겨준 일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북한군들을 유인한 일까지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수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분명했죠. 자신도 그 이야기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께서 피난민들을 구하러 나가신다고 하시던 그날 밤을 기억한다고 하셨어요. 민지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이렇게 선명하게 대화를 나누신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수진은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셨어요. 아버지께서 집을 나서시면서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구해주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다니 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민지에게 꼭 그분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민지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버리신 어머니지만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만큼은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수지는 갑자기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그리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민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의 정신이 이성우를 통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이제는 자신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의식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잠시 후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죠. 마치 꿈을 꾸듯 잠깐 선명해졌다가 다시 흐려진 거였어요. 하지만 민지에게는 그 짧은 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민지는 요양원을 나서면서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성우에게 할아버지의 감사 인사를 꼭 전해드리겠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몰랐어요. 이성우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가 이미 의사들로부터 마지막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도 말이에요. 어머니와의 소중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에도 병원에서는 이성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민지가 병원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받은 급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민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지하철에서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민지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급한 전화였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민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이성우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민지는 지하철에서 뛰어내려 택시를 잡았어요. 평소 같으면 아까워서 택시는 꿈도 못 꾸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택시 안에서 민지는 손을 꼭 쥐고 기도했어요. 제발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면서요. 병원에 도착한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이성우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죠. 의사는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암세포가 급속도로 퍼져서 이제 며칠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했죠.
그날 밤부터 민지는 이성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의 차가운 소문이나 동료들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생의 마지막을 혼자 보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할아버지의 은인이자 아들의 은인이기도 했죠. 이성우는 의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반복되었어요.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민지를 찾았죠. 민지가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은 거의 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으로도 민지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이성우가 갑자기 의식을 또렷하게 되찾았어요. 마치 마지막 힘을 끌어모은 것처럼 말이에요. 민지의 손을 꼭 잡고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죠. 자신이 준비해둔 일들에 대해서요. 이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진석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했죠. 이름은 박진석 희생기념재단으로 정했다고 했어요. 전쟁 피해를 입은 가족들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라고 설명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민지를 지명했다는 거였어요. 박진석의 딸이자 손녀인 민지가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재단을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죠. 민지는 너무 큰 책임감에 어쩔 줄 몰랐어요. 이성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전했어요. 수진의 요양원비는 평생 자신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더 좋은 시설로 옮겨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뒀다고 했어요. 치매 전문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태우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어요. 앞으로 전문의 과정을 밟는 동안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태우가 원한다면 재단에서 운영할 무료 진료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뒀다고 했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이성우가 며칠 만에 이 모든 일들을 준비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할애해서 박진석의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성우는 민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수진에게 꼭 전해달라는 메시지였죠. 아버지 박진석 덕분에 자신이 살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말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죠.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천둥번개가 치는 가운데 이성우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의 손은 점점 차가워져 갔지만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새벽 5시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성우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7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박진석에 대한 빚을 마침내 갚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민지는 이성우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겨우 며칠 전에 만난 사이였지만 할아버지를 통해 맺어진 깊은 인연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지에게는 이성우의 뜻을 이어받아야 할 무거운 책임이 남겨졌어요. 박진석의 희생정신을 세상에 알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했죠. 1년 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새 건물 앞에서 성대한 개관식이 열렸어요. 박진석 희생기념재단의 첫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수많은 언론사와 시민들이 몰려와 이 특별한 날을 함께했어요. 리본 커팅대 앞에 선 민지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 수진이 계셨어요. 새로운 치료 덕분에 수진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서 오늘 같은 중요한 자리도 함께할 수 있게 됐거든요. 민지의 다른 한쪽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태우가 서 있었어요. 이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재단 산하 무료진료소의 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민지가 연단에 올라 개관사를 시작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작은 희생이 어떻게 세대를 이어 거대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심 어린 말씀을 드렸죠. 민지는 연단에서 아버지 박진석과 이성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70년 전 한국 전쟁 중에 일어난 그 숭고한 희생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는지 말이에요. 청중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재단 로비에는 두 개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수진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려진 박진석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이성호의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정신은 이 재단을 통해 영원히 살아갈 거였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민지는 재단 건물을 둘러보았어요. 1층에는 전쟁 피해 가족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있었고, 2층에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3층에는 태우가 근무할 무료 진료소가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4층에 마련된 박진석 기념관이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의 자료들과 함께 박진석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전시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죠. 많은 관람객들이 그 숭고한 이야기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병원에서의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민지를 의심했던 동료들은 모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성우와의 관계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모든 것이 밝혀졌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민지를 존경하는 분위기였어요. 수간호사는 민지에게 특별 휴직을 허가해 주었어요. 재단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였죠. 하지만 민지는 가끔씩 병원에 나와 환자들을 돌보기도 했어요. 간호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수지는 이성우가 마련해준 최고급 치매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어요. 새로운 치료법 덕분에 증상이 많이 완화되어서 민지와의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가끔은 아버지 박진석에 대한 기억을 선명하게 떠올리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태우는 재단 진료소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던 환자들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뻤거든요.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이성우 회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컸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는 재단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죠. 정말 꿈 같은 일들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민지는 책상 위에 놓인 이성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회장님의 뜻대로 박진석의 정신을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렸죠. 그날 밤 민지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수지는 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그리고 민지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어떤 인연은 정말 운명적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한순간 용기가 70년을 넘어 이렇게 큰 희망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 희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 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하고 박진석의 정신을 더 널리 알려야 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